여의도 매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아니 경제가 좋아지려면은 소비하고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경제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수출이 중요한데 중국하고 관계는 짧은 시간에 회복하기 좀 어려운 정도로 좀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될 수 있는 시장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럽? 네, 유럽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유럽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유럽 경제도 좀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지, 많이 안 좋지. 네, 그래서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진 뭐 이유나 그 앞으로의 또 전망이나 그런 거 궁금해서 네, 그런 거 좀 여쭤보려고요. 자, 이 유럽 문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우리가 제트 엔진을 비교했었을 때 미국이라는 엔진,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엔진, 유럽이라는 엔진, 기타 제3세계 국가라는 엔진, 뭐 인도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여러 엔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엔진이 막 소비 투자 원활하게 해서 고용도 창출해서 쫙 달리면 세계 경제가 쫙 고공비행을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 제압가림 못 하고 있고, 일본도 뭐 살아난 듯하지만 사실 아닌 거 확인됐고, 그리고 미국 대선 끝나고도 계속 좋을지 퀘스천 마크가 조금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이 세계 경제를 지금 고공비행하게 만들 수 있는 남은 엔진이 뭐냐 찾아봤을 때 이제 유럽 정도 찾게 되거든, 네 말대로. 그랬을 때 유럽 딱 들여다봤더니 요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았나? 이런 상황이라고. 그쵸. 그럼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 건지 아니면 뭐 잠시 과도기적으로 안 좋은 건지, 앞으로 유럽은 계속 이렇게 하향으로 그냥 쭉쭉 떨어져만 가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알아야 그걸 전망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유로화 때문이야. 아, 유로화. 내가 오늘 그 중심을 좀 얘기를 해볼게. 네. 지난번에 뭐 이란, 이스라엘 트라우마도 얘기 잠깐 했지만 유럽인들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 그쵸.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야. 사실 1차 세계대전 한 번만 세계대전을 했으면 트라우마가 안 생겼을 거야. 네. 왜냐하면 사람은 의외로 똑똑도 하지만 아둔하기도 하거든. 그렇죠.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네. 만약에 세계대전을 한 번만 했으면 또 그 실수를 반복했을 텐데 두 번을 연달아 했잖아. 그것도 불과 얼마 안 되는 한 세대 안에. 그렇죠. 그러니 저쪽도 나도 이 유럽끼리 서로 치고받으니 답이 안 나오는구나. 처절히 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7년도에 로마 협약이라는 걸 맺어. 이 로마 협약은 뭐냐면 사실 1, 2차 세계대전 동안 1억 명의 유럽인들이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내 친척, 네 친척, 내 가족, 네 가족 중에 반드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의 그 이해관계만 주장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를 만들자. 국가라는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해서 만든 협약이 로마 협약이고, ECC라는 요걸 하나,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초반에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서독이 여기 들어왔어. 아, 서독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제 공동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선택했던 게 하나하나 허들을 완화시키기 시작했거든. 왔다 갔다 다른 나라 가서 일하기 쉽게 노동시장 개방하시죠. 우리들끼리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여행 갈 때 이제 비자 받고 번거로운 거 하지 맙시다. 그거 무비자 했고, 그 다음에 무역, 교육할 때 우리들끼리 무슨 관세 매기고 이러지 맙시다. 이거 하고 하나씩 해간 거야. 그러다가 ECC 애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거 보면서 쟤들끼리 교육도 열심히 하고 나름 장점이 있는데, 그걸 봤던 나머지 국가들이 하나씩 붙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유로화, 그리고 EU라는 엄청난 거대 꿈을 한번 실현해보자라는 부푼 포부를 갖게 된 게 1991년 냉전이 끝나면서부터. 그렇죠. 소련 해체. 그렇지.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또 엄청난 기회가 하나 또 있었던 게 바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야. 89년도. 그렇죠. 베를린 장벽이죠. 그렇지.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유럽 전체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거야. 이제 냉전이 끝나가는구나. 마지막 남았던 유럽의 허들인 동유럽과 서유럽이 구분돼서 공산진영, 자유진영이 있었던 게 이제 이것도 깨지겠네.
그럼 유나이티드 유럽을 만들어 보자. 전 유럽을 한국가로 하는 그 대업을 해보자. 저 독일 그 국민들이 모처럼 만나서 뜨겁게 포옹하고 막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감동스럽잖아. 우리 옛날에 그럼요.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 그럼요. 네. 그래서 89년도에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냐면 그때 서독의 콜 총리하고 예, 콜 총리. 예. 그 다음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만났어. 네. 만나서 미테랑 대통령이 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 콜 총리가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승인해달라.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통일이라는 게 한국과 북한이 서로 우리 통일합시다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그걸 승인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과 북한이 통일한다고 했었을 때 중국이 승인해준다? 나 안 한다고 봐.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인구 1억에 가까운 준 강대국이 되고 한국은 남한 지역에선 첨단 산업이 육성되고 북한 지역에선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경공업부터 중화학공업부터 섬유, 신발, 가발 이런 거 다시 하면 야 A부터 Z까지 모든 경쟁력을 잇는 그런 국가가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런 국가가 바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야. 주변에 강대국이 등장하는 거를 어느 나라도 좋아하지 않죠. 그럼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통일한 그 땅에는 당연히 어느 나라 군대가 주둔할 가능성이 많다? 예, 미군이 그럼 미군이 두만강하고 압록강 바로 밑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베이징까지 얼마 안 멀어요. 그럼 그걸 중국이 누가 승인해주고 러시아는 누가 승인해주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되는 과정에는 주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서독의 콜 총리도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을 찾아가요. 그래서 미테랑한테 미테랑 독일의 재결합을 승인해줘. 그랬더니 미테랑이 요구한 게 있어. 승인해줄게. 그럼 대신 너 이제 동독까지 먹었다고 너 또 3차 세계대전 이 자식 이거 맨날 또 이상한 짓 하던 놈인데 이거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너 씨 하면서 2차도 네가 하고 너 이제 다시 동독까지 먹으면 또 등치 커지고 말이야. 또 강대국 되고 이 또 3차 이거 이 생각한 거야. 정과 이범인데 그렇네. 정과 이범인데 3범 되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그렇네. 네. 그래서 미테랑이 동독 통일 승인해 줄 테니 우리 EU로 가자.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쓰자. 그렇게 해서 유럽의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콜 총리가 콜 한 거야. 그래서 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요. 이것도 오해하시겠네 또. 이건 진짜 야사에 나오지만 공공연하게 정치 외교학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야. 거래를 했구나. 거래를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89년도에 독일 통일이 승인됐고 91년도에 동독이 떨어져 나가니까 소련은 밸류체인이 망가졌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도 슬슬 보니까 야, 이 유럽에 붙는 게 나을 것 같아. 슬슬 빠져나가니 공산 진영의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위성 국가들 경제 시스템 붕괴되고 소련도 어려워지니까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소련이 붕괴돼서 러시아와 14개 위성 국가로 나눠진 거거든. 그게 91년도에 일어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91년도에 소련의 붕괴는 89년도에 이미 결정됐다. 독일 통일 때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그럼 이미 이것도 봤잖아. 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됐을 때 중국 더 어려워질 걸. 우리가 중국에서 물건 살 때, 너 중국에서 물건 산 거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왜 거기서 샀어? 싸니까. 그런데 북한 근로자는 중국 근로자보다 인건비가 더 싼데. 더 싸요. 네. 네. 그리고 손재주는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만큼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북한산 쓸 거야, 중국산 쓸 거야. 북한산을 쓰게 되겠죠. 당연히 더 품질이 조악스러워도 우리 민족권인데 쓰게 되겠지.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중국이 좋아할 리가 없어. 바로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소련이 패망한 것도 그것 때문인데 소련이 91년도에 딱 패망하자마자 이제 동유럽 국가들마다 쳐다볼 때는 더 서쪽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92년도에 뭐를 선언했냐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걸 선언해.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우리 유럽은 조만간 단일 통화 쓸 겁니다. 유로화 쓸 겁니다라고 포부를 밝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센세이션했어.
물론 바로 92년도나 93년도에 유로화를 쓴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우린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쓰겠다고 전격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맥락에서 정해진지 가보지. 정치가들이 뜨거운 감성과 통일이라는 극적인 휴머니티를 보고 우리 유럽도 하나가 돼보자. 이 맥락으로 정치가들이 주도를 해서 거기까지 온 거고 그 안에는 트라우마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또 독일만 떨어져 나가면 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너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포섭도 있었던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쓰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다 경제적으로 다 다르잖아. 그렇죠. 발달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죠. 농업 중심 국가도 있고 공산품 중심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만 딥다는 데도 그렇죠. 있고 아니면 오히려 돈 많아서 외국에 놀러 다니는 국가도 그렇죠. 있고 뭐 기술력의 차이도 있고 뭐 노동력의 차이도 있고 그렇지. 뭐 생산 요소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때 유럽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 유럽 할 수 있어 라고 쳐다봤던 모델이 하나 있어. 어느 나라를 보고 야 우리가 왜 안 돼? 했겠어. 미국? 미국이지. 아, 미국. 자, 미국 봐라. 뉴욕같이 금융으로 먹고 사는 데부터 캘리포니아처럼 문화 컨텐츠 하는 데도 있고 네. 저 휴스턴이나 남부 지역은 우주공학 산업하고 있고 그렇죠. 텍사스나 일리노이 같이 농업하는 데도 있고 콘벨트 지역에서는 또 농사 엄청 짓잖아요. 그럼 그렇게 다 다른 산업 구조와 경제 구조 그렇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 통화 쓰고 하나의 나라로 묶여서 전 세계 최강국이 된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유럽인들은 다 그 선조들 피 까서 유전자 검사하면 영국 피 몇 프로, 프랑스 피 몇 프로, 독일 피 몇 프로 우리도 똑같은데 그러면 야 우리 그냥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미국처럼 한 나라가 되자. 미국도 원래 텍사스 다른 나라였고 아, 그렇죠. 그렇게 다 다른 나라였는데 합친 거 아니야. 그리고 지들도 남과 북이 따로였는데 또 전쟁에서 합쳐졌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 길로 가자. 이게 롤모델이었던 거야. 그래서 단일 화폐를 쓰면서 점점 그렇게 단일 국가로 가기를 천명을 했는데 자, 단일 화폐를 썼어. 네. 그러면 단일 화폐를 쓴다는 건 그 단일 화폐에 대한 그 화폐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중앙은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중앙은행이 있어야죠. 그래서 EU 중앙은행을 만들었네. 그럼 EU 중앙은행이 관장하는 화폐의 금리는 유로화의 금리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유로화의 금리를 결정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그 유로화를 쓰고 있는 모든 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유럽의 모든 나라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시점에 경제적 컨디션이 다 똑같을까? 다르죠. 다를 수 있죠. 우리 경기가 어려울 땐 기준금리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죠. 낮춰야지. 네. 그래야 소비가 조금 더 일어날 수도 있고 돈 꿔서 물건 사기 쉬워지는 거니까 투자도 야 요즘 이렇게 금리가 낮아? 그럼 나 투자 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소비 투자가 활성화돼서 고용도 사는 거고 네. 그래서 경기가 나쁜 동네는 금리를 낮춰줘야 돼. 근데 경기가 좋은 동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지. 그래야지 이제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죠. 그렇지.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경기가 너무 좋다 보면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문제가 되니 이 물건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서 소비하고 투자하는 걸 좀 잦아들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 돈 빌려서 쓰기를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돈이 잘 안 돌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이 경기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게 기준금리인데 그렇죠. 유럽에 어떻게 경기가 다 똑같냐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단일 통화를 쓰자라는 그 정치적 천명은 했지만 그럼 다른 유럽의 컨디션은 어떻게 보완할 건데요?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야. 왜 대답을 못했냐면 안 해도 돼. 왜? 미국 봐봐. 미국의 환율대가 올라가면 쉽게 얘기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미국 제품을 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주. 그게 미시간주일 수도 있고 디트로이트일 수도 있고 뭐 시카고 그렇죠. 이쪽 지역일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쪽 주 사람들은 미국 자동차 싸졌으니까 많이 팔려서 좋겠지.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예를 들어서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데들 있잖아. 수입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그런 동네는
아니 달러 가치가 싸져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그걸로 뭘 해야 되는 그런 주들은 불리해진다고. 불리해지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 봐라. 다 상황 다 다른데 그래도 돌고 그래서 결국 어떤 방식이든 전 세계 최고 부자 국가 됐지 않니? 아마 그런 걸로 그냥 꾹꾹 눌렀던 것 같아. 그런데 미국은 그러면 그게 워킹했는데 유럽은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차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연방 예산이에요. 연방 예산. EU 전체가 유럽 전체 저기 경제 어렵네 쏴주자, 여기 경제 어렵네 재난지원금 주자, 경기부양 좀 해주자, 이렇게 쏴줄 수 있는 예산이 그 EU에서 그런 예산이 각각 어떻게 모여졌냐면 EU 각 국가마다 독일, 뭐 프랑스, 저 우리 명성 PD 네덜란드라고 하자. 네. 각각의 국가의 그해년도 GDP의 1%씩 주세요. 그래서 독일 올해 장사 잘하셨네. 그럼 1% 가져가겠습니다. 프랑스 1% 가져갈게요. 네덜란드 1% 가져갈게 해서 그 펀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펀딩을 가지고 그리스 어려워지셨네. 도와드려야겠다. 포르투갈도 어려워지셨네. 도와드려야겠다. 이걸 하기로 했거든. 그 모델을 미국을 보고 한 거거든. 미국도 연방 예산이 있고 주 예산이 있잖아. 예, 그렇죠. 그럼 연방 예산이 저 주는 허리케인 때문에 큰일 났네. 우리가 지원해 주자.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형태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 예산 규모의 차이가 있어. 그렇죠. 유럽은 GDP의 1%씩 모았는데 미국은 연방 지출이 GDP의 20%야. 그러니 이유는 지출 자체가 미비해서 도저히 그 나라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못했어. 또 20% 내라 그러면 또 낼 나라가 없잖아요. 당연하지. 어느 국민들이 그러면 그걸 어디 걸 빼서 그분들에게 줄 거냐. 우리도 더 쓸 거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를 뜯은 거야. 그랬더니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어려운 나라 지원해준다고 간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 유럽의 어떤 국가가 어려워졌을 때 그 어려워진 국가를 조기에 분위기에 딱 반전해서 다시 잘 나가게끔 못 해준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 번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는 그 어려움의 기간이 길어지겠지. 그렇죠. 지원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리고 환율을 갑자기 확 꺾어서 우리나라 제품 확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저거 원래 제품 뭐 쓸만한 건 아닌데 저렇게 싸졌으면 내 하나 쓰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없지. 네. 중앙은행이 가져갔잖아. 그렇죠. 유럽 중앙은행이. 그러면 환율 꺾어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다가 지원이 두둑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 한번 뭔가 재정난에 빠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뭐 이런 곳은 10년 가까이씩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10년 가까이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개인만 경력 단절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도 경력 단절이 있어.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전 세계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간대. 그럼 우리도 전기 자동차 해야겠네 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어.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어봐야 사람들이 잘 안 사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게 당분간 우리가 언제 팔릴지 모르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신규 투자는 일단 줄이자.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잘 팔면서 이 고비를 넘겨야지.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럼 미래 투자 먼저 줄여.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 미래 신 분야에 대해서 연습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학습 효과가 단절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짧으면 빨리 따라잡아서 또 쫓아갈 수가 있는데 5년, 뭐 길면 10년이면 말 그대로 대가 끊기는 거야. 점점 또 따라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학습 효과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항상 어떤 국가가 위기를 경험하고 나면 경제 성장률이 예년 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기간 동안의 학습 효과가 단절돼 버린 거거든. 그럼 어떤 인더스트리는 결국 못 따라잡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유럽 국가들 중에서 위기를 경험했던 국가는 그 위기가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 체질 개선을 못했고 계속 만성적인 적자 구조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된 국가들이 많아진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유럽이 어려워진 부분이지.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뭐다? 유럽 국가가 분명 미국처럼 각
그 유럽의 각 국가를 미국의 한 주라고 생각하면 미국의 주마다 물론 소득 격차 조금씩 있지만 그렇죠. 다 같이 조금씩 수렴해가면서 우상향 했잖아. 그걸 생각했을 거라고. 우리도 수렴해가면서 우상향 해보자. 근데 어디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죠. 어디는 잘 나가고 그 가장 근원적인 차이가 있었던 게 바로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봐도 이게 미국이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각 주한테 자치권을 주는 문제하고 서로 다른 나라가 합쳐지는 거하고 좀 서로 좀 성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가 또 정말 중요한 얘기했어.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일어난 또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거든. 사실 그게 내가 지금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야. 그게 뭐냐 하면 다음 시간에.